오만방자한 연대장이 진흙탕 정비고에 있는 여성 관찰관에게 자네는 이런 곳이 아니라 강남 술집에나 어울린다고 조롱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식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부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나직이 읊조리는 순간 그의 웃음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내리치려던 찰나 707 특수임무단 헬기의 굉금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이미 독사 V. 아이퍼의 아가리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참교육기,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감동적인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욕에 영혼을 팔아넘긴 한 지휘관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강대호 중령은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자신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단 한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애 가장 짜릿한 권선징각의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성 관찰관이 어떻게 폭군의 자존심과 계급장을 단숨에 박탈하는지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하를 배신한 강대호 중령 같은 지휘관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직 괴롭힘과 도둑질을 일삼는 자들, 편에 서는 사람들만이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당신이 저런 기생충 같은 자들의 편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다면 댓글로 나는 군의 명예를 지지한다 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국방부 지하의 공기는 퀴퀴한 커피내로 가득했습니다. 4흑기 2호실에는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장성들이 강남의 골프장에서 웃고 떠들며 채를 휘두르는 동안 민지영 소장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 디지털 지도만이 운궁 소리를 내며 그녀의 날카로운 이목구비 위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부대 이동이나 적의 배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살 청년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이병. 그는 3주 전 강원도의 한 전방 초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군의 공식 발표는 냉담했습니다. 사인 자연사,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한 저천증 사망. 민지영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던 시절 사막의 독사라 불리던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강원도의 날씨를 잘 알았습니다. 바람이 살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된 장비만 있다면 건강한 청년이 결코 그냥 얼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급 기록을 집어 들었습니다. 군수사령부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지난달 전방 부대에 동계 파카 5,000벌과 난방유 3,000갤런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영이 입수한 내부 고발자의 비밀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야상 안에 얇은 하복을 껴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괴짝을 불태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녀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명령을 내리며 다듬어진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보급 트럭의 GPS 이동 경로였습니다. 트럭들은 산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설 창고에 멈춰 섰고 그곳에서 물자들은 증발해 버렸습니다. 빼돌려진 모든 화물의 하단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강대호 중령? 강중령은 군내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는 내 청솔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장교들의 모임.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 내부에 기생하며 군의 고혈을 짜내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민지영이 정식 보고서를 올린다면 장관의 책상에 닿기도 전에 파쇄기로 향할 것이 뻔했습니다. 청솔회의 정보망은 도처에 뻗어 있었습니다. 민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절 마디마디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최연소 여성 소장이었지만 스스로를 유명인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냥꾼이라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물함으로 걸어가 정복을 벗었습니다. 세 개의 은빛 별이 달린 상의를 정성스럽게 접어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급 관찰관이나 의료진들이 입는 낡고 바랜 야상을 걸쳤습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베레모를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법의산으로 직접 가지 못한다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독사가 직접 가는 수밖에. 그녀는 관용차를 타지도 수행원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국방부를 걸어 나와 일반 택시를 잡아타고 북한산의 눈 덮인 본꾸리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강대호가 그곳에서 동계 훈련 지도를 구실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부하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파티나 벌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택시는 상의슬게 그녀를 내려주었습니다. 바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치아가 시릴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민지영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이병을 위한 것이었고, 내뱉는 숨 한 번 한 번은 온기를 빼앗긴 병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대 외곽에 도착하자 어둠 속으로 간부들의 난방 텐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K2 소총을 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민지영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장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헐렁한 코트를 입은 지친 중년 여성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상병 하나가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여기는 제한 구역입니다. 추위 때문에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의무 기록과 수송대 점검하러 왔습니다. 민지영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병은 그녀의 진흙투성이 부츠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관찰관입니까?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중령님 조심하십시오. 위스키가 떨어져서 기분이 아주 안 좋으시니까요. 민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지나쳐 곧장 수송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송 트럭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연료통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엔진의 일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들은 새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폐차장에서 가져온 녹슨 고물 부품들에 겉만 새 것처럼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조롱 섞인 커다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 좀 봐. 새로운 여의사 양반이 진흙 바닥에서 재롱을 떨고 있구먼. 민지영은 몸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술 기운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배가 불룩 나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다림질이 빳빳하게 되어 있었고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두껍고 값비싼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대호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더니 천천히 몸 전체로 내려갔습니다.
비열한 비웃음이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국방부 놈들도 참 머리를 잘 써. 강중령이 주변 병사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곳에 당신 같은 여자를 보내다니 말이야. 이런 몸매를 진흙투성이 군복 속에 썩히긴 너무 아깝지 않나? 응? 뒤에 서 있던 부하 장교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령이 거들었습니다. 중령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하하. 민지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바지에 닦아냈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중령의 눈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를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사들이 떨고 있습니다, 중령님. 민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료통은 비어 있고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강중령은 기침이 나올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시가 냄새를 풍기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아가씨. 당신은 여기 손님이야. 연료 걱정은 집어치우고 내 텐트로 가는 게 어때? 아주 좋은 스테이크와 따뜻한 침대가 있거든. 나한테 잘만 보이면 당신 보고서에 점수 좀 잘 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는 기름기 흐르는 오만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툭툭 치려 했습니다. 민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피부에 닿기 직전 그녀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강대호 중령, 추위 속에 부하를 벌인 군인의 끝이 어떤지 알고 있나? 강중령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공기 중에 기묘하고 갑작스러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짓거리는 거야? 나 청와대에 줄이 있는 사람이야. 전화 한 통이면 당신 부산 가서 화장실이나 청소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녀를 밀쳐내려 팔을 잡으려던 그의 눈에 문득 무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헐렁한 야상 주머니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움직였습니다. 은색이었습니다. 별이 3개였습니다. 강중령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손의 힘이 풀렸습니다. 다른 장교들의 웃음소리도 즉시 잦아들었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지영은 주머니에서 천천히 검은 베레모를 꺼내 머리에 썼습니다. 3개의 은빛 별이 수송대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전화를 받을 사람은 오늘 없을 거다, 강대호.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헬기 로터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런 표식도 없는 검은색 헬기 4대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났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장교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대원들이 패스트 로프를 타고 내려와 소음기 달린 총을 겨누며 수송대를 포위했습니다. 민지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47이 도착했군. 수갑도 챙겨왔을 거다. 강대호 중령이 감히 저항하려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 내릴까요? 그의 소위 높으신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민지영 소장이 비밀 녹취록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산의 골짜기마다 바람이 비명을 지르며 몰아쳤고 그 바람은 마치 유리 파편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 간부 식당인 장교 클럽 안의 세상은 딴판이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자욱한 시가 연기와 함께 이병의 1년치 봉급보다 비싼 고급 스카치 위스키 향이 진동했습니다. 강대호 중령은 마호가니 탁자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배가 옷감을 너무 세게 압박하는 바람에 군복 상의 단추는 윗부분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정도로
황금빛 액체가 담긴 잔을 흔들며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박소령, 강중령이 기름기 번들거리는 손가락으로 커다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본부에서 왔다는 저 관찰관, 아직도 저러고 있구먼. 유리창 너머 정비고는 회색 진흙과 얼어붙은 슬러시가 뒤섞인 바다 같았습니다. 헐렁하고 얇은 야상을 입은 여성이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하의 기온 속에 맨손으로 수송 트럭의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으며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강중령의 비위를 맞추는 맛에 사는 박소령기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벌써 3시간째 저러고 있습니다, 중령님. 진흙 냄새라도 맡아서 없어진 기름이라도 찾으려는 모양입니다. 강중령은 위스키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런 여자가 진흙투성이 군복 속에서 저런 몸매를 썩히고 있다니 정말 아깝지 않나. 저런 사람은 강남 VIP 라운지에서 귀한 분들 술이나 따라드려야 어울리는 법인데 말이야. 본부 놈들도 제정신이 아니지. 군인이 할 일에 어디서 아가씨를 보내느냔 말이야. 강중령은 마치 왕이라도 된 양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천하무적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그의 뒤에는 청솔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배식량은 줄어들어도 자신의 은행 장호는 차곡차곡 쌓이게 해줄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뺨에 묻은 검은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흐르는 클럽 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사들은 소총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초기 동상 증세로 안색이 창백해진 어린 이병 하나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군화 소리가 묵직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퍽퍽퍽. 몇 분 뒤 장교 클럽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도로 온기가 새어 나갔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수경례도 없었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 냄새가 마치 수위처럼 그녀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술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카펫에 진을 다 묻히고 있잖아, 관찰관 아가씨. 강중령의 목소리에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적인 모임을 방해하고 있군. 정비사 놀이가 끝났으면 홍복교에 가서 책상 하나 달라고 해. 가서 풍경에 어울리는 시나 한 편 쓰든가. 여자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탁자에서 정확히 3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 탁자 주변의 장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직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깃덩어리를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동문 초소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방 안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명은 저천증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영하 20도 날씨에 하복 양말을 신고 있더군요. 유류고도 확인했습니다. 60%가 비어 있는데 당신의 장부에는 가득 차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강중령의 얼굴이 짙은 분노로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이 애송아. 본부에서 누가 널 보냈든 상관없어.
이 북한산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다. 저 병사들은 내 마음대로 부리는 내 소유물이란 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쫙 펴고 덩치로 그녀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탁자를 돌아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야상에서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이밀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군복이 아까운 쓰레기일 뿐이지. 정말 병사들을 돕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좀 즐겁게 해보는 게 어때?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팬이 아니라 매력이지. 그는 부하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턱을 잡아 올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식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부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휘관은 그저 관역일 뿐이죠. 강중령은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는 그녀를 치기 위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감히 중령한테 말대답이야? 여봐라.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서 영창에 쳐넣어.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중령. 그녀가 말하며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강중령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화장이라도 고치게, 립스틱이라도 꺼내시게? 그녀가 꺼낸 것은 립스틱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베레모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은빛 별 3개가 마치 타오르는 듯 눈부시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것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박소령은 시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시가는 값비싼 카펫 위를 굴러 구멍을 냈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중령의 손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입은 멍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대포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소장 민지영이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감찰실장이지. 그리고 강대호 중령.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다. 죄수일 뿐. 갑자기 클럽의 창문들이 안쪽으로 박살나며 터졌습니다. 방독면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검은 복장의 요원들이 창틀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강중령의 가슴과 이마 위를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강중령이 믿었던 친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지휘관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진실을 목격한 베테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중령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새어 나온 것은 비참한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찾아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박소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술잔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강철 수갑 한 쌍이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지금까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강대호 중령은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와대의 친구들이 입막음을 위해 그를 먼저 제거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장교클럽의 육중한 참나무? 문은 그저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총성 같은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폭발하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혔고 탁자 위에 값비싼 크리스털 잔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대호 중령은 자리에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여성 관찰관을 조롱하며 짓던 추잡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침입자에게 소리를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지친 정비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렸고 그녀의 눈은 얼어붙은 두 자루의 단검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야상 안으로 손을 넣어 검은 베레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절도 있고 숙련된 동작으로 그것을 머리에 썼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베레모 정중강에서 세 개의 은빛 별이 번뜩였습니다. 장군님, 박소령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급히 일어나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꼿꼿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강대호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값비싼 위스키가 그의 전투화 위로 튀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개의 별을 응시했습니다. 소장, 707 특수임무단, 사막의 독사. 아, 몰라 뵈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그저 농담이었습니다. 강중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포효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처로운 쥐새끼 같은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지영 소장이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벅벅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마호가니 탁자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두툼한 빨간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농담은 끝났다, 강대호.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놈이 위스키를 들이키며 내 몸매를 품평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놈의 수송대에 있었다. 단순히 지늘기나 보러 간 게 아니었지. 나는 K9 유령 프로젝트를 보고 있었다. 강중령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K9, 그건 기밀 정비 프로젝트입니다, 장군님.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제 보고서에는, 내 보고서는 소설이야. 민지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펼치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K9 자주포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녹슨 선체, 콘크리트로 가득 채워진 엔진 블록, 그리고 손으로 직접 갈아낸 1년 번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이 1년 번호들을 추적했다. 강대호. 민지영이 말했습니다. 이 가동 중이라는 장비들은 지금 인천의 어느 폐차장에 처박혀 있더군. 내 놈은 진짜 엔진을 블랙마켓에 부품으로 팔아치웠지. 그리고 그 자리를 고철로 채워 넣고 차액을 챙겼어. 너는 이 대대에 시동조차 걸 수 없는 국경 수비는커녕 움직이지도 못하는 유령 탱크들만 남겨둔 거야. 오해입니다. 행정상 착오일 뿐입니다. 강중령이 외쳤지만 그의 땀은 이미 군복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민지영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본부 멍청이들은 절대 수송대를 확인 안 할 거야. 엔진이 없어진 걸 눈치챌 때쯤이면 난 이미 제주도 빌라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겠지. 연료비 빼돌린 걸로 이미 중도금까지 다 치렀어. 이병 놈들이 춥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젊은 놈들이니 버티겠지. 녹음이 멈췄습니다. 방 안의 정적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중령과 함께 웃던 장교들은 이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강중령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대호 중령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불룩한 배를 바닥에 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 소장의 위장문의 바지 밑단을 붙잡았습니다. 장군님, 제발요.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전부 다 갚을게요. 그의 뺨에 묻은 기름때와 뒤섞인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솔회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민지영 소장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동정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런 자들 때문에 추위 속에서 죽어간 이병을 향한 깊고 뜨거운 분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독충을 털어내듯 그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가족을 들먹여?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상훈 이병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 누이도 있었지. 그 아이는 내 놈이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빌라를 사려고 남방류를 빼돌리고 파카를 경기도 창고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죽었다.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룬 지휘관 밑에서 복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복무했던 부대와 유령 장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민지영이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끌고 들어와 흰색 완장을 찬 헌병들이 전등 불빛 아래 빛나며 방 안으로 행진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중령에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직한 케이블 타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강중령이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나에게는 승인 서류가 있어. 참모총장 라인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야. 날 건드리면 국방부 전체가 내년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지영 소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망가진 사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난 불길 따위 두렵지 않다, 강대호. 그 불을 붙인 게 바로 나니까. 그녀는 그를 등지고 박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령은 여전히 벽에 한 점을 응시하며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박소령, 민 소장이 말했습니다. 금고 열어. 박소령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중령의 책상 뒤 벽으로 걸어가 호랑이 그림을 치우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강중령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장군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강중령의 눈이 새로운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박소령,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개인 서류잖아. 민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주변에 온통 친구들 뿐이라고 생각했나 강대호. 하지만 내 주변엔 온통 내 눈들 뿐이었다. 헌병들이 흐느끼는 중령을 문 밖으로 끌고 나갈 때 박소령이 앞으로 걸어 나와 강중령의 심장을 멎게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뜯어냈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다른 휘장을 드러냈습니다. 박소령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서류 속에는 장군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독을 누르고 제4장 내부의 배신자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해 보십시오. 방 안에는 강대호 중령의 짐승 같은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북한산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한 바닥에 처박힌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비싼 위스키는 그의 바지를 적셨고 얼굴은 눈물로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민지영 소장은 화강감 조각상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장군님, 제발요. 강중령이 갈라진 목소리로 헐떡였습니다. 그 녹음은 함정입니다. 분명해요. 제 집무실은 매일 아침 도청 검사를 합니다. 차도 점검하고 전화기도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녹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헌병들을 쳐다보고 구석진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가지는 맞군 강대호. 민지영이 차갑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자도청기는 찾아낼 수 있지. 신호도 차단할 수 있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녹음 장치는 배터리 따위는 쓰지 않는다. 강중령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 소장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대위, 직접 말해주지. 지난 3년 동안 강중령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박소령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한 아첨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중령에게 위스키를 따를 때 짓던 그 가식적이고 기름진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은 마치 대검처럼 꼿꼿했습니다. 강중령의 눈에 찰나의 희망이 스쳤습니다. 박소령, 말해줘. 내가 결백하다고 말해. 자네는 매일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인지 자네가 알잖아. 하지만 박소령은 강중령을 부축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어깨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소리를 내며 소령 계급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 그는 다른 휘장을 달았습니다. 국방관리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DSSC 아오의 엠블럼이었습니다. 그는 소련기 아니다. 강대호. 민지영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박씨가 아니지. 이 사람은 김도현 대위다. 지난 18개월 동안 내 놈의 부대 내부에서 활동한 나의 언더커버 자산이지. 강중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듯한 깊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18개월이라고?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린 친구였잖아. 내가 돈도 주고 권력도 줬는데. 김대위는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강중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준 적 없어, 강대호. 당신은 제주도 빌라를 사려고 나라의 안보를 팔아넘겼지. 위스키를 들이켜며 유령 탱크 이야기를 떠벌릴 때마다 내가 전부 녹음하고 있었다. 벽에 붙은 도청기가 아니라 내 군복 단추에 숨겨진 마이크로 말이야. 이 배신은 결정타였습니다. 강대호 중령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이마는 바닥에 찧었습니다. 그는 김대위의 군화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김대위는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지휘 아래 있는 병사들이 초소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민지영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생각했나? 내 놈이 남방류를 훔치는 바람에 그 이병이 죽었을 때 단 한 뼘의 죄책감이라도 느꼈느냐 말이다. 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연금과 청와대 인맥을 들먹이며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너는 군인이 아니다. 민지영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너는 기생충일 뿐이야. 부하들이 야위어 가는 동안 그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네 배만 불린 추잡한 기생충. 그녀가 헌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장한 두 사내가 다가와 강중령의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뻗어 강중령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근무 공로와 충성 훈장들이었습니다. 거친 손길과 함께 훈장들이 뜯겨 나갔습니다. 군복의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훈장들은 텅 빈 금소금을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쏟아진 위스키 속을 쓰레기처럼 굴러다녔습니다. 끌어내라. 민 소장이 명령했습니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계급장을 박탈해라. 배신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병사들이 똑똑히 보게 해라. 비명을 지르며 흐느끼는 강대호를 헌병들이 끌고 나가자 클럽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충성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겪은 내부의 배신자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김대위가 민 소장에게 작은 은색 USB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장군님, 김대위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강대호의 비밀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탱크의 자금 흐름이 중령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지영은 드라이브를 건네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장군님. 김대위가 디지털 지도의 푸른 빛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종 수출 문서에 적힌 서명들, 서울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고위직들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노린 반역입니다. 갑자기 마호가니 탁자 위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비상 직통선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전자 신호음이었습니다. 민지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즉시 알아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성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 소장, 북한산에서 제법 소란을 피웠더군. 피라미 한 마리 잡고 재미 좀 봤겠지. 하지만 그 USB를 국방부 컴퓨터에 꽂는 순간 너는 단순히 중령 하나를 체포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민지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따뜻한 코트를 지급받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김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슨 탱크 몇 대 때문에 내 어깨의 별을 떼일 준비가 됐나, 지영이? 목소리가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지. 서울로 다리를 건너오는 순간 너는 내일 아침 반역자로 낙인 찍힐 거다. 민지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 안에 USB 드라이브를 응시했습니다. 난 연회장에서 빛나려고 이 별을 단 게 아니다.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을 태워버리려고 단 거지.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김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갑차 호송대를 준비해라.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 국방부로 간다. 정문으로 들이받을 거다. 장교클럽은 이제 정막에 쌓였습니다. 헌병들이 강충령을 영창으로 끌고 가면서 그의 비명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밖에서는 747 특수임무단의 검은색 SUV 전조등이 산 안개를 뚫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대 병사들은 눈 속에 서서 그들의 왕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영 소장은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부딪히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도둑놈 한 명을 잡기 위해 18개월 동안 소령 행세를 했던 김대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은색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습니다.
손은 떨림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장군님,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강대호의 개인 파일 마지막 보안을 해제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훨씬 더요. 민지영이 몸을 돌려 드라이브를 건네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마치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묵직했습니다. 말해봐. 인천의 유령 탱크들, 그건 단순히 강대호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김태위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고철 매각을 승인한 서명은 4단급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합동참모본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장군님, 사성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는 자들의 이름도 있고요. 민지영은 드라이브를 응시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화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살짜리 이병을 추위 속에 방치해 죽게 만든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책상 위에 비보호, 암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대전 육군 본부에서 온 보안 회선이었습니다. 민지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영 소장,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낮고 거친 쇳소리였습니다. 그녀도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증발시켜버린 전력이 있는 사성 장군, 최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밤 아주 바빴더군. 강대호 같은 피라미 한 마리 잡았다지. 축하하네. 덕분에 국민들은 안심하겠어. 강대호는 피라미가 아닙니다. 민지영이 연맷돌을 가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암 덩어리의 증상일 뿐이죠. 내 말 똑똑히 듣게. 최 장군이 쉿소리를 내며 위협했습니다.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자네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야. 반역자가 되는 거지. 계급장은 박탈될 것이고 자네 가문은 수치를 당할 걸세.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죽은 이병 한 명이 자네 어깨 위에 별들만큼 가치가 있나? 민지영은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레모에 달린 세 개의 은빛 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청솔회와 그들의 값비싼 시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DMZ의 비릿한 바람 맛과 K2 소총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최 장군님, 전 당신들의 연회장에서 빛나려고 이 별을 단 게 아닙니다.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을 태워버리려고 단 거지. 지금 서울로 갑니다. 국방부 정문 초병들에게 내 길을 막지 말라고 전하십시오. 그녀는 수화기를 내 동댕이 쳤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에 플라스틱이 바스러졌습니다. 김대위, 그녀가 외쳤습니다. 예, 장군님, 대원들을 준비시켜라.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 장갑 호송대를 이끌고 국방부로 간다. 새벽까지 도착한다. 김태위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명령 없이 무장 호송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입하면 쿠데타로 간주될 겁니다. 수경사가 한강 다리에서 우리를 막아설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막아보라고 해. 민지영이 말하며 클럽을 나와 얼어붙은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707 요원들은 이미 차량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엔진이 웅웅거리며 하얀 배기가스를 허공으로 뿜어냈습니다. 민지영은 선두 SUV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앞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맥 너머 멀리 서울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호송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시보드의 무정이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송출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비상경보, 707 특수임무단
민지영 소장은 정신 이상 및 군용물 절도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다. 해당 호송대를 발견하는 모든 부대는 즉시 사살하여 저지하라. 다시 알린다. 사살 명령이 하달되었다. 김대위가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군요. 이제 우린 공식적인 범죄자입니다. 민지영은 권총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호송대가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했을 때 선두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영은 앞유리 너머를 보았습니다. 도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도 적군도 아니었습니다. 옛 해병대와 육군 야상을 입은 60대, 70대의 퇴역 베테랑들이 태극기를 든 채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시동을 끈 육중한 탱크 3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탱크장들은 해치 위로 올라와 민 소장의 호송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목이 막혔습니다. 저 노병들은 민 소장을 막으려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위한 그녀의 싸움에 동참하려 나온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곁에 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